그럼 토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좌장은 곽은경 국제사회적 경제협의체 사무국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토론자로는 발표자 3분을 포함해서 이태수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학부 교수님과 정은주 코이카 사회적 가치혁신팀 과장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그럼 곽은경 사무국장님 토론 세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국제사회적 경제협의체 사무국장 곽은경입니다. 오늘 사실 이 개발협력 포럼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지금 3분의 발제를 들었고요.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금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휴식 시간 전에 발표해 주신 발표자 3분과 2분의 토론자가 토론 내용 요점을 좀 제안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토론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2분의 토론자분은 지금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학부 교수로 계시는 이태수 교수님과 코이카의 사회적 가치 혁신팀 과장님으로 계시는 정은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3분의 발표는 저희가 이미 오전에 조금 전에 들었고 또 그분들 이미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소개는 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 2분의 토론자는 각자 10분씩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토론 요점이나 아니면 다른 제안들이 있으시면 좀 제안해 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태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남대학교 특수학부의 이태수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3분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생각할 것도 많았고 또 저희도 학습이 많이 돼서 이렇게 좋은 어떤 내용을 컨텐츠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관련된 연구나 사업들을 하시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그 포럼에 참여하게 될 때, 포럼을 참여하게 되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건 과연 이 포럼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코이카라는 곳에서 이 포럼을 주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코이카의 관점에서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관점을 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제 3분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장애 관련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가 그 해외에서 원조 받은 건 모르겠어요. 이제 전체적인 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90년대 초반까지도 해외에서 원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특수학교들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독일이라든가 기타 뭐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곳에서 원조가 90년대 초반까지 들어왔고 우리나라 그런 기관들에서 해외 원조를 부탁해서 힘들게 받았던 적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옆에서 보고 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조사를 나가면서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상당히 많이 고민했던 건 가장 대표적인 고민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해외 원조 어떤 지원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원조란 말이 조금 너무 지원하는 개념이 좀 강한 것 같아서 좀 지원이라고 표현해 보면 과연 우리는 해외를 지원하려고 하는 지원 모델이 과연 있는가라는 거예요. 코이카 입장에서 우리가 사실은 다른 대부분의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인천 전략을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뭐 우리나라가 주재국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 인천 전략 이후의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천 전략이라는 건 다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중점적으로 갈 사업이라는 것이겠고,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지원을 담당하는 코이카라고 한다면 장애 관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과연 코이카가 추구하고 있는 장애 지원 사업의 비전은 뭐고 그 다음에 어떤 모델을 향해 갈 건지에 대한 정립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의견들이죠. 장애 감수성을 키워야 된다거나 어떤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는 부분들이 그래야 해결이 된다고 보여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뭐 장애라는 것이
뭐 장애 특정적인 게 있고 장애 보편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장애라는 것, 장애 관련 철학을 얘기하면 장애라는 건 특수성과 보편성이 있어서 보편적인 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가는데 공유하는 공간을 뭐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삶까지 그런 거겠고 특정적인 거라고 한다면 장애 유형에 맞는 지원을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코이카에서도 이 두 가지를 다 고민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그 확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장애 관련 뭐 학교도 지원해보고 시설도 지원해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지원해봤지만 코이카 자체 내에서 예를 들면 무장애라고 하면 배리어 프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들을 좀 감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장애 관련 문제라고 한다면 장애 관련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진단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있는지 이거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잠시 쉬면서도 우리 그 정은주 과장님하고도 서로 얘기를 잠시 나눴지만 그런 거거든요. 장애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그게 아니라 장애 관련한다고 해서 특별히 들어갈 예산이라든가 특별히 지원할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애초부터 처음에 설계를 하거나 기획을 하는 과정 속에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면 생각보다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그것이 과연 반영됐어 안 됐어 아니면 어떻게 바꿔야 돼 이런 과정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 감수성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수원국에 대한 사람들에 있어서의 어떤 장애 감수성도 키우는 게 중요하지만 코이카 자체 내에서 어떤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게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토론에서 들으면서 이 트윈 트랙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중적 접근이 됐던 뭐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 특정적인 것과 우리가 보편적인 부분은 해야 될 거고요. 보편적이라는 부분에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본 개념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런 트윈 트랙에서 보편적 개발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특수한 어떤 지원을 역량 개발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특별한 어떤 역량 개발을 위해서라면 뭐 이렇게 장애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겠지만 보편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고민스러우면서도 많은 부분 하고 싶었던 거는 코이카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코이카 직원들한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곧 제가 보기에는 수원국에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뭐 옆에 장애 개발원도 있고 뭐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장애 관련 단체들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하나 고민할 수 있는 건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시는 분들이라면 설계자나 이런 분들이 장애 관련돼서 연수를 받고 그 이수증을 내게 해서 사업을 참여하게 하는 것도 좀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연수 과정에서는 제가 보기엔 장애 체험이나 이런 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법률상 이 길에서 턱을 2cm 이하로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2cm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2cm 때문에 휠체어나 기타 이런 다른 장애인들이 가기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해봐야 아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지자체, 시도지자체들 여러 가지 무장애 도시 관련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사로에 참이 있어야 될 때 없어야 될 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서류상으로만 봤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통계 자료의 중요성이 나왔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수원국의 통계가 과연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장애 유형을 보면 이제 경제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장애 유형이 되게 단순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장애죠. 시각, 청각, 지체장애, 뭐 지적장애 이런 식으로 많이 제한돼 있는데 사실은 선진국이나 뭐 좀 더 경제가 발전한 국가도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이제 좋아져서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의 장애 시스템이라면 꽤 많은 것들을 진단하고 평가하게 되는데 그런 예를 들어 정생동 장애가 됐던 다른 뭐 중도 중복 장애에 대한 진단들이 거의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원 국가들에서 나오는 통계를 보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을 얼마나 신뢰할지에 대해서는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가장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이 장애 지원 사업은 단기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야 사업의 효과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치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도와준다거나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게 기초부터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실은 아까 뭐 몽골 사업에서 장애 조기 진단도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장애를 진단하는 것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나라들은 진단 도구들도 마땅치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엘살바도르 갔을 때도 그 나라는 미국에서 나온 스페인어판 도구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장애가 오진단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장애가 아닌 친구들이 장애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 경도인 학생 이제 장애가 아닌 친구들이 그냥 오니까 중도나 중복 장애 학생들은 아예 그 갈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게 되면 지원하겠다라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대해서 기초부터 체계적인 관점에서 좀 심층적인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걸 우선시해야 되고 어떤 걸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를 정해야 되는 일련의 좀 심층적인 어떤 분석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이 사업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우리가 원하는 형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라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막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한 사람의 어떤 장애인이라도 좀 우리가 이 포괄적 인클루전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사실 그 시작은 사실은 노멀리제이션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의 기초적인 것부터 차례차례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간상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해외 봉사단들이 사실은 많이 나갑니다. 근데 저희가 많이 나가서 보고 해도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는데 그 나라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좀 더 산출하려면 사실은 청년 봉사단이 중요한데 전문가 분들의 봉사단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나라의 시스템 속에서 교사 양성이든 아니면 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든 그 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방법과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전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실 청년봉사단에서는 그 전체적인 관점은 보기는 어렵고 열심히 그 안에 주어지는 사안들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한 나라의 장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면 전문적인 역량과 지식이 있는 분들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그 코이카의 시니어 봉사단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으로 그런 과정에서 장애 전문가들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이제 수원국들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시간상 제가 10분이 대충 된 것 같아서 네네 우선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얘기는 더 얘기가 나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태수 교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장애 포괄적 개발 협력의 비전이 뭔가 또 그런 협력 모델은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굉장히 좀 여러 관점에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실제로 통계 자료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수원국들의 통계 자료에 대한 신뢰성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는 이제 그 수원국의 환경 때문에 인해서 장애 정도의 분류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진단 같은 것이 정말 쉽지 않다. 뭐 이런 지적도 해주셨고요. 특히 해외 봉사단 제도와 관련해서 청년 봉사단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 전문가들 아니면 뭐 장애 정책 복지 전문가들이 봉사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도 좀 고려를 해달라 이런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자이신 정은주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코이카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사회적 가치 혁신팀 또 인권 경영팀에서도 일을 하시니까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토론 제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은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를 받은 사회적 가치 혁신팀 정은주 과장입니다.
우선 아까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인권 경영을 담당하고 있어서 인권 경영의 관점에서 여러 이제 제언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런 시사점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실 때 그 곽재성 교수님께서 앞으로의 그 무상 원조의 방향과 이 품질은 취약성을 고려하고 취약계층의 취약성을 고려하고 이 취약국의 관점을 같이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상 원조의 품질이 달려 있다, 이렇게 되게 좋은 그 문장으로 시작을 해주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되게 매우 공감을 하고 이제 그 문장을 이제 실체화하기 위한 여러 현안들을 참 많이 그 어깨가 무겁게 짊어지고 이제 현안을 이제 실무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분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셔서 특히 말미에 코이카에 대한 이제 시사점을 되게 많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점들을 제가 몇 가지를 이제 꼽아봤는데, 우선 첫 번째 그 투앤트랙 접근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너무나 논박의 여지가 없는 되게 중요한 이제 접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또 인권 국제법을 전공해서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90년대 말부터 이미 주요 공여국들은 이러한 인권 기반 접근을 채택하고 있고, 2003년에는 이제 미국의 스탠포드 지역에서 이런 공통의 이해를 선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후퇴 불가한 원칙이고, 당연히 뭐 패널, 팬더 여기 계신 뭐 청중과 이제 참여 스피커 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참여, 책무성, 뭐 비차별, 그 참여자의 그 권한 강화, 그리고 국제 기준과의 연계, 이러한 원칙들을 당연히 사업의 프로그램을 할 때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20년 전에 채택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무엇이 변했는가라는 거를 저 또한 도전 과제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원칙을 결국은 제도와 정책, 사업화의 과정에서 내재화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혜경 팀장님께서 각 그 공여국들의 이제 현황도 같이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각 상황마다 약간의 이제 특성은 다르기 때문에 코이카도 동시에 이러한 주요 국제사회 현황을 받아들여서 코이카만의 이제 인권 기반 개발 협력, 장애 포괄적 개발 협력을 이행해 나가야 되는,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공통의 정책의 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이 이제 어떠한 정책 요소가 보다 진화되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저희 팀에서는 실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채소주의로서 둔호함 이제 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채소주의 기준으로서의 부정적 인권 영향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개발 과정에서 더구나 이런 취약성의 그 원칙이나 취약계층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도치 않게 이것을 배제 효과로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불평등을 더 이제 좋은 의미에서의 개발 협력이 불평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우리는 최대한 방지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채소주의이기 때문에 이 채소주의가 어떠한 미니멀한 기준만 지키면 안 돼, 이런 건 아니고, 당연히 이 개발 과정에서 취약성을 고려한 이 그 뭐랄까 패널 원칙의 그 내재화를 위해서 무엇을 이제 정책화할 것일까 했을 때 최대한 기획할 때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코이카 같은 경우도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협력 사업과 민간협력 사업 모두 2개 사업에 환경사회 인권 영향 체크리스트를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 항목들이 같이 파악을 하게 되는데, 특히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는 특히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적, 제도적 이제 제약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게끔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까 방금 이태수 교수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획 단위에서의 의도했던 그 고려 요소들이 과연 사업 종료 이후에도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성과 관리 차원에서 견지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정성적이고 터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인권 주류화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는 과정을 뭐 현장 실사라든지 점검 모니터링을 통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이제 계속 언급되어 있는 그 정책적 조치들 중에 하나는 결국은 우리 사업이 그러니까 어떤 게 장애주류 포괄적 장애주류화 사업이고 어떤 게 장애 특정적 사업이고, 한 사업 안에는 어떤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뭐
의도하고자 하는 그 니즈를 우리가 달성시키고 있는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과 관리로서 이제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분리 통계, 뭐 장애 마커, 뭐 기획조사 단계에서부터 평가까지의 그 인권을 내재화하는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우리가 정책화할 것인가라는 거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 코이카에서는 뭐 국가 상황에서의 인권 상황 분석이라든지 그거를 뭐 컨트리 플랜으로 내재화한다든지, 아니면 인권 역량 평가, 아까 말씀드린 인권 역량 평가와 더불어 종료 평가에서도 인권을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이런 시도들을 같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사실 인권 담당관제는 시행하고 있지만 그 장애, 주체별 권리 전문성을 또 다 같이 포함해서 포괄하여서 이제 정책화하기에는 약간의 저희가 더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더 많은 이제 장애 분야별 전문가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된다라는 지점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다뤄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직원의 장애 포괄적 개념 인식과 이제 전담 인력의 배치, 이런 부분들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저희 모든 직원이 40시간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직원 훈련 교육의 6시간이 이제 인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시간이 이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인데요. 사실 공공기관에 요청받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넘어서 저희는 또 이제 공역으로서의 무상 원조를 전담하고 있는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 포괄적인 개발 협력의 국제 현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럼 사업을 기획할 때 어떻게 장애 내재화할 것인가, 이런 기획, 실행, 성과 관리까지의 그 프로그래밍 방법론이라든지 더 고도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트너 기관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또 요청이 많이 오셔서 올해는 인권교육 플랫폼을 열어서 한 3개 과정 정도를 같이 파트너 기관분들과 함께 교육을 이행하고 있는데요. 반응은 되게 좋으세요. 저희 직원 평가보다도 파트너 기관의 평가가 더 좋을수록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굉장히 반갑게 들린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최대한 이제 그 넘어서 이제 인권의 개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정책 과정에서 어떻게 디벨롭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직원 훈련까지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 DPO와의 이제 파트너십 부분들 되게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장애 분야 담당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오늘 오신 패널 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장애 분야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제 기획 조사도 더 이제 강화해 나가야 되고, 각 그 컴포넌트 모든 과정에서의 그 장애 포괄적인 주류화를 위한 전문성을 견지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권경영 차원에서는 뭐 인권경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인권정책 대화를 실행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주요 인권과 관련된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최대한 넓게 폭넓게 초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어려운 지점이 무엇이고 또 파트너가 요구하는 지점이 무엇인 거를 같이 상호 소통해 나가면서 답은 사실 저희가 봤을 땐 지금부터는 만들어 나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국제 현황을 제가 처음 서두를 하면서 20년 전에 도입된 국제 현황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코이카만의 방식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길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거는 이 모든 이해관계에 계신 분들과의 공유된 상호 협력적인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또 이제 소회는 또 뭐냐면, 제가 작년에 그 장애와 관련돼서는 한 3번의 이제 그 현장 방문 조사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몽골 사업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정책과 체계적인 논의를 함과 동시에 사실은 무수히 많은 사업을 수행할 때는 내러티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가 스스로 배우고 또 발견을 한 거였는데요. 많은 뭐 코이카 직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PMC 수행기관분들도 비록 이것이 장애와 관련된 직접 연관된 사업은 아니었네라고 시작은 했지만 마침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그 센터에 오시는 분이 장애 여성이 한 3분이 계시네. 그럼 이분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분이 끝까지 이 교육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제반 요건을 고민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현장 이제 방문 조사를 할 때마다 그 사업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이렇게 내러티브로 담겨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또 마냥 먼 얘기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사실 의도하지 않게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인권의 보편적 감성으로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도들이 더 어떻게 코이카의 그런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서 체계화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장애 포괄적 개발 협력이라고 하는 순간 어떤 유형화된 장애 사업, 뭐 재활센터 사업,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부터 사실은 이 장벽을 깨치는 거 아닐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장애 주류화, 즉 모든 사업에서의 장애적 접근성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이렇게 컴포넌트를 두드리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그 김동우 위원장님께서 글라드 네트워크 얘기하셔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인천 전략을 계기로 그 공역 이제 간단히 소개드리면 개발기구와 이제 공역국들에 참여하는 이제 장애 정책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로서 가장 크게 되게 대표성을 띈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올 초에 이제 UN CRPD 김미연 위원님과 함께 옵저버 지휘로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감상은 이렇게 월드뱅크나 주요 국제 개발 기구에서는 이렇게 많이 이제 장애 분야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그 정책적인 그 뭐랄까 달성에 대한 노력을 어필하면서 동시에 많은 장애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곧 국가의 그 국제기구의 경쟁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도 이제 설명해 주신 월드뱅크 이제 선생님도 같이 뵀었는데, 결국은 아직은 이제 분야 전문가와의 이제 네트워크가 사실은 좀 더 가야 될 방향인 건 맞는 단계인데, 앞으로 많은 그런 전문성들을 저희가 받고 또 해외 그런 국제 기구들의 동향들을 좀 팔로우업을 하면서 코이카의 장애 포괄적 개발 협력은 무엇일까를 좀 더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올해 인권 기반 개발 협력 3개년 이행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5대 전략과 15대 정책 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그 5대 전략의 틀에는 오늘 그 다 언급이 나왔던 장애 포괄적인 그 기준들을 어떻게 위험 예방, 관리, 그리고 인권 증진, 주류화적 가치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체적인 정책을 만들기는 하였습니다. 이제 3개년 동안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가야 될 방향은 많겠지만 멀겠지만 앞으로 또 이걸 이행하면서 또 장애의 보다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 올 때는 더 많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사회자께서 또 질문도 같이 연계해서 토론을 요청하셔가지고 간단히 들었던 고민은 사실 인권계에서는 인권 평가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서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OHCHR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도 인권 평가에 대한 그 시범 연구를 2015년도에 하고 이후에 후속이 이렇게 딱히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인상을 저는 받았거든요. 근데 또 기금 사업 평가를 하실 때 또 구조 과정 성과 이제 평가를 연계해서 그 장애 특성 사업을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개발 협력과 인권이 만날 때는 항상 구체화된 성과 지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요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권 평가를 할 때 혹시 기금 사업을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들었던 어떤 모호성 혹은 어떤 부분이 좀 더 기존의 평가 체계와 이렇게 OECD 다크 기준이라든지 연계했을 때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서 각재성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더해서 이제 김동호 위원장님께도 또 에스캅의 이제 분리 통계 사업을 이제 진행하신 거를 이번 계기로 제가 알게 돼서 그때 그 경험들, 사실 또 여기 지금 보면은 주요 유튜브에서도 이제 질문이 이제 분야 통계를 분리 통계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수원국의 그 현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통계 그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도 장애 사업을 뭐 프로젝트 개발하려면
어떤 그 수원국의 분야 그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할 수 있지라는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은주 과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발표하신 분들 포함해서 이태수 교수님까지 코이카에 던지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은주 과장님께서 사실 이제 몇 가지 정말 코이카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논의와 또 전략에 기반해서 사실 이 장애 포괄적 국제 협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한국 같은 그리고 코이카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은 이제 다른 많은 공유국들이 20년 전부터 해온 것처럼 이미 의무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모델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해야 하는 일종의 책무이고 그 의무 과정에서 그 개발 그런 국제 협력 사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무엇을 정책화할 것인가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체크리스트도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의 그 취약성,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취약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사실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인권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기획, 성과 관리, 그다음에 사업의 운영, 평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코이카에서 직원들의 교육에서도 그 여러 가지 노력과 이제 변화, 특히 인식의 확대를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많은 요구가 있었던 DPO 역량 강화 이런 이제 사업도 하시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재선 교수님께 인권 평가와 관련해서 장애 사업 평가 기준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평가 기준이 조금 모호하거나 좀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분리 통계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원국의 역량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통계가 정말 가장 중요한 통계인지 기본적으로 다른지 이런 질문도 지금 김동호 위원장님한테 해주셨습니다. 두 분 그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세 분 발제자분들이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김동호 위원장님한테 마이크를 돌릴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예, 감사드리고요. 정은주 과장님이 지금 앞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게 아주 거창하고 뭐 큰 틀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소하게 현장에서 하나하나 장애인을 만나고 장애에 관련된 일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갖다 현장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강조를 하셨는데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정은주 과장님 굉장히 장애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으로 제가 장총의 정책위원장 이름으로 인증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전혀 장애를 고려하거나 장애를 위한 내용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이 아닌데 거기에 장애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예를 들기 어렵겠습니다만 가령 하나만 놓더라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우리 사례들이 많은데 그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사실은 대개는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로 설계가 됩니다. 근데 설계할 때 거기에 장애에 대한 요소를 집어넣고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미하고 또는 일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공통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장애인 부분까지 포함돼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질문하신 건 답을 드리면은 에스캅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7개국을 한 4년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했던 거는 첫 번째는 국가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장애 분리 통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 통계가 국가 시스템 안에 주류화가 돼야 됩니다. 통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헬스 서베이나 또는 레이버 포스 서베이, 노동력 조사, 보건 조사를 할 때 대개는 그런 조사들은 각 나라들이 합니다. 저개발 국가들이 하더라도 그걸 조사를 할 때 샘플링 조사를 하든 패널 조사를 하든 조사할 때 그 이제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장애인인지 아닌지 안 묻는 거예요. 예. 그 질문이 없어요. 그 질문이 하나 들어가면은
장애인은 과연 이 고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은 건강에 있어가지고 보건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라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질문 하나 집어넣는 걸 못 해가지고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국가 통계 시스템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이드를 안내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그런 주류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의 또 부분은 우리 지금 인구 총조사 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인구 총조사를 할 때도 거기에 기본적인 그 나라의 통계가 굉장히 풍부한 통계를 아주 대규모적으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장애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라마다 좀 질문이 다 다르고요. 너 장애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나라도 있고요. 아예 묻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엔에서는 그거를 그런데 적용할 수 있는 질문지를 개발했어요. 워싱턴 그룹 질문이라고 해가지고요. 심플하게 5개 문항, 6개 문항을 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걸 개발해서 이걸 갖다 전 세계에 보급을 해서 이거를 사용해라. 이거 한 10수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파일럿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다듬고 해가지고 만든 질문지예요. 간단하면서도 이런 국가 통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어서 최소한 장애의 인식을 잘못 왜곡시킬 수 있는 그 정보들을 갖다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된 건데 이런 워싱턴 그룹 질문지를 채택을 해라. 이런 걸 한 거죠.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17개 나라를 해서 저희가 각 나라별로 내셔널 액션 플랜을 제시를 하고 그걸 그 모든 관련 부처들 통계청을 포함한 대개 이제 나라마다 다르지만은 10개에서 13개 정도의 관련 부처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관련 부처들에서 하는 통계 내용들을 다 저희가 일일이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내셔널 액션 플랜까지 제시를 했는데 문제는 그거를 그 나라가 실행을 하려면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베이 같은 경우 질문 하나 집어넣는 게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닌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그 비용이 발생이 돼서 이제 에스캅에서 제가 채하지 못하고 나온 거는 그런 17개의 나라는 다 못하지만은 그 중에서 그래도 실행력이 있는 나라도 한두 나라라도 뽑아서 이 나라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국가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장애인 실태 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 특화된 장애 특정적인 조사를 해도 그 나라가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게 그 예산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제가 지금 2년째 되고 있는데 아직 그 예산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코이카도 좀 잘 검토해 보시고 이런 사업이 이제 앞으로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 나라의 이 통계 시스템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안들은 많이 나왔으니까 한 나라든 두 나라든 실제로 그러한 관점에서 조사가 실행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많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일들이 진행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동호 위원장님. 다음 각재성 교수님 답변 좀 해주시죠. 우선 이태수 교수님 토론 중에 해외 지원 모델이 있는가 하는 아주 큰 질문을 주셔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제가 발표도 했지만 그런 우리가 인천 전략 10년 을 기초해서 뭘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발협력에서 지향하고 있는 요청주의가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건 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주의 물론 존중하지만 적절한 발굴주의와 우린 블렌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역시 도너가 그 입장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팩터들을 다 투입을 해서 협력국의 요청과 블렌딩 시키는 방식으로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즉 장애 특정화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인천 전략 10년 매우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앞으로
코이카의 사업 또는 나아가서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사업과 더 일치시킬 것인가는 오롯이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역량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우 훌륭하고 중요한 자산들이 지금 많이 발굴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놓지 말고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또 엉뚱하게 어디서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뭐 큰 사업이 또 발굴돼서 그냥 이것과 무관하게 또 진행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진행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은 잘 활용하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이 있는 떡은 버리지 말자입니다. 그다음에 질문 정 과장님 질문은 사실 평가성을 논의하다 보면은 인천 기금 사업은 평가성이 가장 낮은 사업 정도 분류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많이 있어요. 그 방금 들으신 것처럼 국제기구 사업처럼 이렇게 온고잉하는 정부 역량 강화가 이제 막 시작된, 그래서 정부의 이 뭐 장애 특징적, 포괄적, 그 다음에 분리통계 시스템이 과연 몇 년이 지나서 갖춰질 것인가. 17개 나라 시도했지만 아직 그게 완벽하게 갖춰진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니 거기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이 국별 사업이라고 해도 국가 간에 1년에 쓴 예산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간협력 NGO 사업 예산보다도 훨씬 작은 뭐 이런 그 사업들이 아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고요. 대부분이 또 역량개발한 사진 사업이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성과를 측정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지표는 충분히 설정이 가능했고 일부 분야에 있어서 실제로 적용도 됐었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이제 장애아 우리 이제 그 몽골에서 우리가 수행됐었던 그런 조기 진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기 진단을 해서 어떻게 이제 몇 명이 진단이 됐고 그것이 현지 병원에 어떻게 전원이 되었고 울란바토르 병원까지는 어떻게 갔나라는 그런 거 정도까지는, 근데 아쉽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치료까지 이어지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조금 남아서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지표를 고도화하는 작업은 결국은 그 나라의 시스템이 얼마나 고도화되느냐하고도 밀접하게 또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활 사업들이 더 많은데요. 재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교육을 받은 이거 직업 재활이니까 어차피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표준적인 직업 교육 사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 같은 경우는 작물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뭐 봉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혀 새로운 분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리 분야 공과 어떻게 뭐 잘 요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으로 서비스 분야에서도 몇 개 이제 공과가 있었는데 이게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분야, 그 제조와 관련된 분야, 생산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물론 원래 그걸 하던 분이 와서 좀 더 고도화된 작업으로 뭔가 좀 많이 배워온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자신의 원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 더 많은 성과를 냈던 이제 기록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통계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저 성과로. 다만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새롭게 배운, 예를 들어서 요리하는 법을 배운 그 친구들이 실제 취업 같은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성과 평가로 잡기가, 성과 지표로 잡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왜 그러냐? 그 요리 공과의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은 그 나라 장애인 고용 시스템 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성과 지표로 잡는 거 어쩌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저간의 사정들과 배경, 쉽게 말하면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있느냐 없느냐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그럼 그 법제도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주변 상황까지 봐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지표의 이 생성과 적용이라는 건 그야말로 종합예술의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직업교육 사업, 개발협력 사업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이 지표의 선정 작업, 그다음에 관리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경 팀장님께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경 팀장님한테
하는 질문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어서 마침 같이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허예린 씨가 이혜경 팀장님께 하는 질문인데요. 48개 사업이 장애 주류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그리고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고요. 또 이것도 이혜경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외 긍정적 사례 분석 장점을 무조건적 도입이 아닌 국내 실정에 맞는 적용 대책 방안이 구성되고 있나요? 물론 이제 코이카 정은주 과장님도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경 팀장님 먼저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 이제 46개가 가능하고 48개가 불가능하다라고 저희가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주류화 가능성에 대한 이제 기준을 일단 장애 불평등이 존재하는가를 먼저 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이것으로 장애 불평등을 야기하는가, 아니면 현재 장애 불평등이 존재를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니즈의 불평등이 해소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뒀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이제 연구진과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시를 하긴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평등이 이 사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소지가 있다라던가 명확하지 않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불가능한 걸로 분류를 한 기준들이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업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기는 조금 힘든데 기억이 이제 다 나진 않는데, 그래서 몇 가지 그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불평등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장애를, 그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를 조치하는 것이 그 조치를 함에도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이제 주류화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 네. 장애 마커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장애 마커는 어느 기관에서 개발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확인하는 것인지요 하고요. 해외 긍정적 사례 분석 장점을 무조건적 도입이 아닌 국내 실정에 맞는 적용 대책 방안이 구성되고 있나요? 네, 사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당연히 질문하신 분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이 함께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연구 보고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담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조금 코이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이제 장애 마커 같은 경우는 2019년에 OECD DAC OECD 닥에서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세부적인 기준이까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젠더 마커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2점, 1점, 0점, 3점 척도로 인해서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치를 하시면 보실 수는 있을 거고, 이제 2점이 높은 점수인 거죠. 그래서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0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 죄송하기는 하지만 일단 질문에 그렇게 답을 드리고, 저도 이제 조금 들으면서 저도 고민이 됐던 부분이, 사실은 김동호 위원장님이나 이제 곽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가시기도 한데 저는 이제 복지 분야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서 복지 쪽 측면에서만 이제 얘기를 좀 했다라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은주 과장님 말씀도 들으면서 조금 이제 고민했던 것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년 전부터 트윈트랙도 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또다시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도 저도 이제 한계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어렵죠. 저희가 이제 지금 장애 주류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결국 성주류화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도 이제 무신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도 성별 영향 평가하고 있고 성인지 제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의 20년이 지났어요. 성별 영향 평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센터 별도 설치해서 법도 새로 만들어서 이제 2000년대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장애 쪽 연구를 하면서 장애 영향 평가 도입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었고 하면서 이제 자료들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정착되고 안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고, 사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장애복지법이 81년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30년, 40년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2008년 제정이 됐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도 지금 벌써 12년, 13년이 지나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사실은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 인식은 하고 있으나 이제 실행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계 구축도 당연히 필요하고 김동호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단기적으로는 이제 사이즈가 크고 규모가 큰 그 프로젝트 사업에서의 이제 이러한 사업들이 좀 추진될 필요가 제안을 했던 것도 민간 협력 사업은 사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규모가 작은 편이기도 하고 국별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코이카와 이제 그 수원국 간의 협력이 더 잘 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도 그러한 국가 통계에 장애 분리 통계를 넣어서 장애 여부, 뭐 장애인이 있는지 그 한 문항만 있으면 사실은 바로 통계가 구축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도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구 센서스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워킹그룹의 질문 6개를 이제 좀 인구 센서스에 추가를 해서 질문을 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 복지법 기준이 아닌 그러한 그 워킹그룹 기준에 의한 장애인이 잠재적으로 몇 명이나 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도 들은 적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통계 구축에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인권 영향 평가 저도 이제 연구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자료도 좀 받아서 봤는데 사실은 조금 저도 고민이 됐던 부분이 사실은 인권 영향 평가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또 장애는 그 안에 포함이 되면서 조금 또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좀 드러내고 좀 특정적으로 가거나 좀 주류화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또 한계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 영향 평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애 젠더 마커처럼 장애 마커가 디서빌리티 마커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아마 각국에서도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하고 국제기구에다 보고를 하고 현황들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영향 평가가 더 필요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인권 영향 평가 안에서 이것들을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저도 사실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연구를 3년에 걸쳐서 장애 영향 평가를 했는데요. 법이 일단 없으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장애인은 국회의원들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5대5 뭐 이렇게 성별 비율로만 봐도 크게 이제 반대나 이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장애 영향 평가 별도로 해야 돼. 소수 인권에 묶어서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저도 계속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불평등을 좀 해소하고 장애인들이 이제 비장애인들과 다른 이러한 점들, 다른 욕구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것들도 좀 별도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고민했던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포럼을 지금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시민들과 학생들로부터 한 13개 정도의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직 9개 질문이 답을 해야 하는 상태라 조금 이제 발표자분들이나 토론자분들이 조금 더 요약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모든 분들이 하신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좀 비슷한 질문을 조금 모았는데요. 역시 저희가 굉장히 이 전문가들의 굉장히 심도 깊은 내용을 1시간 반 동안 너무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장애 포괄적 개발 협력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뭐 이런 질문, 공여국의 ODA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거버넌스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하고 마찬가지로 장애 포괄적 개발 협력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을 비장애인으로 만드는 것,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장애인들 중심으로 장애인이 혜택을 받는 것에 목표가 있는지요. 그리고 세 번째 좀 비슷한 다른 마찬가지로 장애 포괄적 개발 협력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개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갖추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태수 교수님의 질문하고 비슷한 얘기였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실질적인 정책 실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게 이제 좀 장애 포괄적 개발 협력 관점하고 관련된 질문이고요. 두 질문이 온라인하고 디지털 불평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장원준 씨가 하신 질문이신데 장애인이자 사회 약자인 학생들의 온라인 교육 편성에 대한 제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교육 과정 편성에 대한 코이카의 노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 취약계층에 발생하는 디지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중요해진 ICT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포용적 사회 구축을 위해 장애인 계층의 ICT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국제사회의 노력이 궁금합니다. 예, 아까 각재선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 좀 언급도 하셨는데요. 이 두 질문 좀 같이 모아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계에 관한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아까 김동호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요. 장애 통계 데이터 구축 확대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장애 관련 사업은 서비스 제공의 측면이 강하여 수원국 현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장애 분야가 수원국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포괄적 사업 발굴 촉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대부분 개발도상국 인구 통계는 정확하지 않으며 장애 통계는 더욱더 그러한데 장애에 대한 통계 조사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니즈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니즈 조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의 질문이 나왔고요. 또 두 가지 질문을 하나 더 같이 드릴 테니까 발표자분들과 또 토론자분들도 같이 나눠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은 방역사업 종사자로 10여 명의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업무를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를 쌓아 개도국 개발 협력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작업 진행 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과 안전상 준비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또 한 분은 해외 타 공여기관의 경우 사업 발굴 조사에 있어 장애인 전문가 현장 투입 관련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은 장애인들의 활동성을 고려한 분류를 통한 사업 발굴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장애 단계를 고려한 사업 분류가 되고 있는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좋고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좀 나눠서 선생님 어떨까요? 김동호 위원장님께서 장애 포괄적 개발 협력의 의미와 목표 이런 질문들에서 먼저 좀 답변 좀 해주시죠. 그거는 우리 이혜경 박사님께 좀 넘겨드리고요. 예. 통계 쪽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아까 말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장애 통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안인데 어쨌든 저개발국가도 자체 통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물론 굉장히 고도화되고 또 통계 시스템 자체가 신뢰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어떤 장애의 그 이슈와 질문을 들어가게 넣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장애 분리적인 통계가 또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바로 그 나라 정치의 기초가 되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캅도 했지만은 유네스코도 했었고 유니세프도 했었고 그다음에 UNDP에서도 각 나라별로 통계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장애 통계 사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지금 제시가 돼 있다. 내용들은 다만 우리가 인천 전략이 지금 2022년에 끝납니다. 2022년에 끝나는데 22년에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는 SDG예요. SDG에도 이제 지표가 있어서 결국은 SDG의 성과는 통계로 데이터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각 나라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통계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거를 실현시키는 인천전략 측면에서도 그렇고 SDG에서도 측면에서 그렇고 하여튼 한두 나라라도 획기적으로 이런 장애 통계 시스템을 국가의 통계 시스템 안에 주류화시키는 성과들을 내기 위한 지원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수원국에서 할 때 장애가 우선순위가 되겠느냐, 그 나라에서 정책 우선에서 항상 뒤처지는 게 아니겠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질문 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든지 대개의 사업들은 지금 이혜경 박사님 아까 보고하셨지만은 처음에 장애
통합 포괄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건데 그중에서 절반은 그래도 장애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외에 이것이 굉장히 장애의 이슈를 잘 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코이카가 지원하던 정부 차원에서 뭐 차관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도요. 여기에 그 사업에 장애 이슈가 녹아 들어가고 장애 문제가 같이 풀어질 수 있는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갖다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돈 주는 조건이죠, 이게. 돈 주는 사람 마음대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면서 그 조건을 넣는 겁니다. 당신들 이거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여기에 이러이러한 이슈 집어넣어서 해라.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 2년 전인가요? 북한이 인구 센서스를 하기 위해서 UNDP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에스캅에 있을 때인데 그 통일부를 쪽에다가 경로를 해서 그런 제안했었어요. 그거 할 때 북한이 센서스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한국이 예산 그때 한 100만 불 정도를 요청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그때 거기에 통일부가 예산 지원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장애 질문지를 워싱턴 그룹이 유엔이 추천하는 워싱턴 그룹 질문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조건을 달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원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수원국이 장애 이슈를 갖다 우선하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진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장애 포괄을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순서대로 갈까요? 박재선 교수님. 이어받아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저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발굴주의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어포머티브 액션, 소수자 보호의 원칙에 기초해서 뚜렷하게 우리가 지금 추진해야 되는 사안의 우선순위에 놓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 제한 사업이라는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코이카나 외교부에다 이 제안을 해서 이 분야의 사업들이 다른 리그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그래서 장애 특진형 사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되도록 이제 하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말씀드리지만 인천전략 기금 사업을 통해서 발굴된 많은 사업들이 다 사전 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더 크게 연결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의 추진 여건과 상황이 이거 개발 협력 우리가 잘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보면은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 첫째가 우리가 이거 잘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해외에서 잘할 수 있냐라는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복지나 복지 정책이나 대응하는 수준이 꽤 높습니다. 꽤 높고 액수로 보나 진행 방식, 집행 효율성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할 때 그리고 지난 5년, 10년 동안 최근의 발전을 가장 발목하게 한 분야가 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의 잣대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뒤처진 국가가 아니다. 근데 복지는요, 기본적으로는 항상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교육계에 가면 다 우리나라 교육 엉망이고요. 예? 보건의료계에 가면 뭐 엉망이죠, 다 우리나라. 근데 밖에 나가 보십시오. 코로나 사태에서 증명했듯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제 선도하는 국가로 올라서고 있고 복지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해외 사례를 봐야죠. 조금 전에 이혜경 박사님 말씀하신 해외 사례 놓고 볼 때 이렇다인데 저도 여기서 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재밌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보다 좀 앞서갔다는 선진국들 있죠. 주로 이제 독일 얘기 많이 하고 스웨덴 얘기 많이 하고 영국, 호주 이런 나라들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장애 주류화 또는 장애 특정화 사업을 우리보다 분명히 많이 했어요. 일찍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충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결국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와세 문제에 있어서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how하고 why예요. 왜 이 나라가 이 시점에서 이걸 시작했고 어떻게 이걸 진행했냐는 그게 이제 조금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어떻게 이렇게 주류화가 잘 돼 있나를 좀 공부해 보니 이거는 아마도 국내적으로 이 사회복지 또는 사회민주주의가 잘 구현되고 복지 체제가 잘 자리 잡힌 나라들이 개발협력에서도 이걸 잘 구현하리라. 그거 해가지고 몇몇 군데 인터뷰도 해보고 공부도 좀 해봤는데 아주 재미있게 그 연관성이 있는 나라가 스웨덴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원조기관의 의지가 제일 커요. 원조기관의 의지,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개인기입니다. 개인기가 뭐냐 하면 CEO가 누가 오느냐. 사실은 코이카 전임 이사장이 오셔서 성주류화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됐죠. 굉장히 많이 돼서 거기에 따른 이 고도화된 모습을 또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뭐 이사장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 담당 팀장, 그 다음에 이 장애주류화를 담당하는 전문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논리를 내세워서 강하게 추진하면은 결국 그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것조차 다 조직의 힘으로 뒷받침돼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합리적으로 도도하게 조직적으로 국내 주류화가 잘 됐으니까 이게 개발협력도 잘 된다, 이런 논리는 그냥 우리의 믿음일 뿐이고 실제로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악마가 디테일에 있듯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걸 만들어간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사실은 독일은 마커도 아직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안 할까? 그것도 여기 안 한 거예요. 그냥 그것도. 그래서 국내와 이 해외 부분은 조금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결코 뒤떨어진 나라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각재선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혜경 팀장님. 네, 저도 질문들이 근데 사실 다 코이카 사업이나 이런 쪽에 조금 치우쳐져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들은 것 중에 제가 조금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을 드리면,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정의나 목표가 무엇이냐. 일단 포괄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소외되지 않고 모두를 포함시킨다라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외계층, 아동이나 여성이나 장애, 이러한 이제 집단들을 소외시키지 않아야 된다.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장애 포괄이라고 하면 장애인을 포함시켜서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이행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제 장애인도 소외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모든 우리가 비장애인이 하는 모든 활동이나 사업이나 정책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게 참여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아까 니즈 조사, 제가 이제 거기에 조금 질문이 들렸는데 되게 많고 빨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거는 모든 실태조사나 면접조사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이나 자기 표현, 이게 그 표현이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거나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조사는 면대면 조사, 저희가 이제 당사자 조사를 하는 게 원칙으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패널 조사를 하고 있고, 올해는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또 실시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거기서도 계속 나오는 질문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명확하게 100% 이끌어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분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사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것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조사원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보완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은 보호자나 이제 주 양육자나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조금 보완적으로 이제 답을 얻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그 국제사업 개발 협력 사업에서도 니즈 조사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DPO가 참여를 해서 그 수요 조사에 있어서 할 때도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를 해서 조금 이끌어내는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장애 포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조금 얘기는 하고 싶었지만 이제 마무리가 돼서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보이는 화면에는 저희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수어 통역이나 캡션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됐을 때는 정보 불평등이 바로 생기는 거죠. 청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는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이제 정보 불평등 그리고 니즈가 충족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장애 포괄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어서 사실 같이 참여한 연구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는데 그걸 말하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마무리하려면 한 4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태수 교수님 질문 내용도 좋고요.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대한 법률 등등으로 인해서 장애 이해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장애 환경 조성,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뭐 배리어 프리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유니버셜 디자인, 그다음에 혹은 고용 쪽으로는 의무 고용, 보호 고용 이런 것들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장애인들의 어떤 보편적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사회가 그만큼 이렇게 변화되는 게 빠르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천천히 가고 있고 뭐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은 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회적 기업에서 14분 가지고 뭐 활동을 할 때 작업에 고려할 거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장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발달 장애라고 한다면 사실 작업 과정 단계는 상당히 이렇게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이 있을 텐데 과제 분석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제 분석에 대해서 발달장애 학생들은 인지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반복 훈련들을 상당히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친구들이 그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생활지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거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반응들을 역으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안전은 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는 안전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무장애 환경과 그다음에 그 건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 조심해서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한 요 정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은주 과장님, 예, 마무리 네. 발언 좀 해주시고요. 그 코이카의 노력이 있는지 장애인 학생들 온라인 교육 편성에 대한 노력 거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이 되게 많았어서 제가 들었던 그 키워드 중심으로 빠르게 이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불평등 이야기 나오셨는데 사실 디지털 통해서 취약계층이 더 소외받기 쉽기 때문에 사실 더 유의해서 또 참고를 해야 되고 또 반면 또 디지털 매개로 해서 인권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접근을 우리는 유의해 나가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특별 전담반이 생성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구 거버넌스에 취약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가져갈 것인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일부 이제 사업들 보면은 장애인 인권 정책 역량 강화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곽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렇게 민간 협력 사업, 연수 사업, 국별 협력 사업 간의 그 시너지를 같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결국 정부 정책의 애드보커시와 그 실행에서까지의 그 매개를 같이 이어나가는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전 그 가운데 가버넌스의 역량 강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유의미한 토론 제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문 보니까 장애 마커 코이카 도입되고 있는 점 확인을 드리고요. 네, 이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분류 통계에 대한 체계 부분들 뭐 그 안에서의 현장 투입의 전문가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사업을 볼 때마다 이제 그때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같이 이야기하신 오늘 이 자리에 수화 통역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장애 직원에 대한 교육 부분들 사실 저희가 매번 이제 인권경영 차원에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는 장애 인턴 직원과 그 장애 비장애 직원들 간의 상호를 이해하는 이제 워크숍이라든지 감수성 교육을 해 나가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이제 본부가 되게 오래된 이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장애 접근성 강화하기 위한 이런 시설물 점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의욕이 앞서다 보니 하나하나 챙겨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인권 경영 차원에서 보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그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참가하신 발표자분들은 포함해서 각자의 역할에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과의 상호 학습 또 교류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갔는데요. 참가하신 세 분의 발표자와 두 분의 토론자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참여해 주신 시민들과 학생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